조광조의 몰락과 함께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김한로. 하지만 그의 세력을 두려워한 남군과 대신들은 김한로를 탄핵해 유배 보내는데요. 그러고 몇 년 뒤 남군이 사망하자 김한로는 다시 조정에 복귀할 계획을 세웁니다. 김한로는 먼저 아들 김희를 통해 중종에게 부탁해 유배지에서 풀려나고, 뒤이어 자신의 복귀를 방해하는 정적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는데요. 그렇게 마침내 예조 판서로 정계 복귀에 성공한 김한로. 하지만 아직 조정에는 그를 막아서는 세력이 남아있는데, 아직 조정에는 김한로를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대신들이었습니다. 김한로가 다시 세력을 키우며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자 여기에 불안을 느낀 영의정 정광필과 좌의정 이행은 대신들을 모아 김한로를 탄핵하는데요. 김한로는 과거 붕당을 만들고 조정을 혼란케 하였기에 전하께서 유배토로 가시었습니다. 허나 어느새 다시 돌아와 예조 판서의 자리까지 올라싸온데, 지금 김한로가 하는 짓을 보니 그 행실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사옵나이다. 헌데 아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없기에 신들이 직접 나서서 아뢰옵나이다. 여기에 육조의 참판들과 참의들까지 합세해 김한로를 탄핵하자 중종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예조 판서에서 내쫓는데요. 그러자 김한로는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아예 걸리적거리는 대신들을 전부 제거해버릴 계획을 짭니다. 첫 번째 타겟은 좌의정 이행. 김한로의 사주를 받은 대간들은 중종을 찾아가 이행을 탄핵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간들은 이행이 경빈 박씨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삼정승이 김한로를 탄핵할 때 굳이 왜 대간들까지 걸고 넘어졌겠습니까? 심정과 이행은 과거 작서의 변 이래 줄곧 경빈 박씨와 결탁해 왔기에 김한로를 핑계삼아 살임을 처단하려 한 것입니다. 이들과 관련된 자들은 국문하여 진상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미 경빈 박씨는 세자를 저주한 역적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에 심정과 이행을 경빈 박씨와 엮어서 이들도 역적인 것처럼 우기는 건데요. 그렇게 관련자들을 잡아다 국문하자 관련자들은 매질을 못 견디고 이행이 경빈 박씨와 결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맙니다. 이행을 유배토로 가라. 그리고 이행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두 번째 타겟은 이미 유배당에 있던 심정. 어느 날 궁궐 곳곳에 익명으로 쓰인 대자보가 붙습니다. 원래 이 시기엔 익명서를 발견하면 곧장 태워버렸습니다. 과거 연산 시절 익명서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여럿 피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생긴 관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대간이 갑자기 이 익명서를 가지고 심정의 아들 심사순을 탄핵합니다. 신이 듣건대 최근 궁궐 곳곳에 나붙은 익명서의 필적이 심사순의 것이라 하옵니다. 아직 어떤 이가 익명서를 갖고 있으니 직접 대조해 보소서. 원래 불태워야 하는 익명서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콕 집어서 심사순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만 중종은 일단 필적을 대조해 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춰봐도 필적이 다르자 중종은 직접 검사를 하는데요. 의금부가 필적이 다른 듯 하다길래 내 직접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어떤 글자는 다르지만 또 어떤 글자는 같기도 하니 심사순을 잡아다 국문하라. 그렇게 국문장으로 끌려온 심사순은 27번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며 부인했는데요. 그러자 김한로 측은 심사순의 종을 국문해 원하는 답을 얻어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심사순 대감이 시켜서 제가 붙인 게 맞습니다. 그렇게 죄가 인정되자 중종은 심정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심정까지 죽고 나자 중종은 김한로에게 더욱 힘을 몰아주는데요. 이때 김한로는 동지 경연사 겸 홍문관 대제학 겸 예문관 대제학 겸 춘추 관사 겸 성균 관사 겸 이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 겸 오의도총부 도총관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김한로는 조선 건국 이래 누구도 누려본 적 없는
신하로서의 최대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김한로의 세 번째 타겟은 바로 정광필이었습니다. 김한로는 정광필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구실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괜찮은 걸 하나 발견하는데요. 과거 중종의 부인이자 인종의 어머니였던 장경화후가 죽었을 때 그녀의 무덤을 짓는 자리에서 돌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돌덩이를 캐내고 그 자리에 능을 조성했는데요.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김한로 측 대관들은 갑자기 이 일을 꺼냅니다. 원래 능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흙이 두껍고 물기가 없는 곳을 택해야 하는데 돌이 있는 곳은 꼭 물기가 있는 곳이기에 피해야 하옵니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확인하신 후 능을 이장하시옵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자, 그런데 이장 결정이 났다는 뜻은 원래 무덤이 있던 자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그러자 대관들은 갑자기 다른 문제를 끼워 넣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은 돌이 있음에도 그 자리에 능을 조성했으니 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옵니다. 당시엔 경빈 박씨가 전하의 총애를 입고 있는 때라 분명 박씨와 결탁해 국모를 나쁜 자리에 안장한 것일 텐니다. 담당자들을 찾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당자를 조사해보니 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자들 중에서 아직 살아있는 자는 정광필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광필을 노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전 편에서 살펴봤듯 장경화후가 죽은 뒤 중종이 경빈 박씨를 왕비로 삼으려 했을 때 오히려 정광필은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정광필이 박씨와 결탁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중종은 김한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광필에게 유배형을 내리는데요. 정광필은 중종 시절 총 14년 동안 정승에 올라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의정으로 지낸 기간만 해도 11년이나 됐는데요. 그는 조광조가 기세를 펼 때는 항상 조광조와 반대 의견을 냈으나 중종이 조광조를 죽이려 할 땐 가장 최선을 다해 조광조를 살리려 했습니다. 이후 김한로가 득세하자 이번엔 열심히 김한로를 견제했으나 결국 이렇게 김한로에 의해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렇듯 정광필은 항상 중종이 총애하는 자들의 독주를 막으려 했고 중종이 옳지 못한 결정을 하려 할 땐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중종의 관심 밖이었기에 결국 단 한 번도 실권을 갖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말년에 유배를 당한 정광필은 반년 만에 유배지에서 풀려났지만 그 다음 해에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 말고도 김한로의 보복 정치에 당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김한로는 조정의 모든 일에 관여했으며 조금이라도 자기와 반대 의견을 보인 자는 끝까지 찾아내 복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료들은 김한로 눈치만 보느라 바빴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느라 정치보단 싸움에만 열심이었는데요. 그런 조정을 보면서 중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한때는 위대한 군주가 되려는 꿈을 꿨던 중종. 조광조가 함께 했을 땐 점점 나라가 바로 서고 관료와 백성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던 중종이지만 김한로와 함께하는 동안 이 모든 게 무너져가는 걸 알아챘겠죠. 게다가 김한로의 사치는 점점 심해져서 그의 집은 궁궐을 능가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어졌고 한명회처럼 화려한 정자를 지어 자기 권세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도 더 지난 일을 끄집어내 11년이나 영의정에 있던 정광필을 제거한 시점에 이미 그의 보복 정치는 중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단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종은 앞서 조광조 때처럼 이번엔 김한로를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한로가 제 발로 무덤을 팝니다. 앞서 중종의 첫 번째 부인 신씨는 반정 공신들에 의해 쫓겨났고 두 번째 부인 장경화후는 인종을 낳다 죽었다고 했죠. 그 후 중종은 세 번째 부인을 들였는데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중종 29년에 아들 경원대군을 낳았는데
그가 훗날 명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쯤부터 중종은 이상한 판단을 하나 합니다. 중종에겐 이미 세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가 세자 인종을 낳다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세자가 어머니의 후원도 못 받는 이 상황에 현 부인인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자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건데요. 어쨌든 중종이 이렇게 문정왕후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녀의 오빠인 윤원로와 윤원형도 덩달아 힘이 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권을 쥐고 있던 김한로는 세자 인종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종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김한로의 힘으로 채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종이 인종이 아닌 다른 아들 경원대군 쪽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다는 건 다른 후계구들을 모색한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김한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나 김한로와 반대 세력인 윤씨 형제에게 힘이 실리게 되면 또다시 권력 싸움을 해야 할 터. 따라서 김한로는 이전에 다른 적대 세력들을 제거했을 때와 같이 이번엔 윤씨 형제를 제거할 계획을 짭니다. 김한로는 먼저 미끼를 던집니다.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앉히기 위해 세자 인종을 구박한다는 소문을 흘린 건데요.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윤씨 형제는 이대로 있다간 다른 사람들처럼 김한로에게 제거당할 거라 생각했는지 그 전에 먼저 김한로를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 윤씨 형제가 동료를 모으며 내세운 명분은 김한로가 중전마마를 패하려 들까 걱정입니다. 라는 건데요. 김한로를 간신으로 만들고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윤씨 형제가 실수를 한 게 하필 이 말을 유님이라는 자에게 가서 했다는 겁니다. 유님은 세자 인종의 외삼촌입니다. 아까 세력 구도를 설명할 때 경원대군을 세자로 만들려 하는 문정왕후를 필두로 문정왕후의 동생들인 윤씨 형제가 한편이고 이들의 반대 세력인 김한로는 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자, 그럼 세자의 외삼촌인 유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아무래도 윤씨 형제보다는 김한로와 가깝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윤씨 형제가 유님을 찾아가 김한로를 모함하자 김한로 측은 이 사실을 가지고 중종을 찾아가 윤씨 형제를 탄핵합니다. 윤씨 형제가 사림을 해치기 위해 유언비어를 날조에 퍼뜨리고 있사옵니다. 이들의 간사한 계획이 이미 드러났으니 전하께 우선 서둘러 이들을 내치소서. 그런데 탄핵을 받은 윤씨 형제가 몰래 중종을 찾아와 반대로 김한로의 죄악들을 일러 바칩니다. 김한로는 본성이 사악하여 수없이 많은 이들을 죽였고 욕심 또한 끝이 없어 끝없는 사치를 부렸사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서로를 탄핵한 상황. 중종은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데요. 중종은 먼저 김한로 측의 눈을 돌리기 위해 윤씨 형제를 유배 보냅니다. 윤원로, 윤원영을 유배토록 가라. 그렇게 김한로 측이 다시 한번 정적을 제거한 줄 알고 환희에 빠져있는 사이 중종은 몰래 유님을 불러 김한로를 제거하려는 속내를 밝히는데요. 무사들을 시켜 김한로를 박살내려 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그러자 유님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서 김한로가 제거되면 문정왕후와 윤씨 형제에게 힘이 더 쏠릴 텐데 그러면 세자 인종과 자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김한로 편을 들기엔 중종이 앞서 조광조를 제거했을 때 이미 보여줬듯이 중종은 이미 눈 밖에 난 자는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김한로 편을 들기엔 유님에게 너무 리스크가 큰 행동이죠. 그래서인지 유님은 이미 중종이 마음을 먹은 이상 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사오니 다른 방법을 쓰심이 어떻사옵니까? 그리하여 중종은 조광조를 제거할 때와 같이 이번에도 밀지를 사용해 김한로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중종이 먼저 유님에게 밀지를 내리자 유님은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원들을 모아 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러자 중종의 의도를 눈치챈 온 대간이 중종을 찾아와 김한로를 탄핵합니다. 그러자 중종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기만로의 악행에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당장 기만로를 제거하겠다고 선포하는데요. 온 조정이 그리 말하니 서둘러 기만로를 적결해야겠다. 당장 육조의 판서와 찬성 그리고 우의정을 들라하라. 그렇게 입궐한 자들은 이미 판이 기울었음을 알아채고는 다 같이 기만로를 탄핵합니다. 그러자 중종은 내가 그를 이리도 믿고 의지하였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그의 악행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전부 나의 잘못이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당장 기만로를 유배토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건 기만로의 잘못이고 자기는 미처 몰랐다고 변명하는 건데요. 그렇게 기만로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그 자리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종의 마음이 기만로에게서 떴음을 안 대관들은 기만로를 죽여야 한다며 거세게 몰아붙이는데요. 그러자 중종은 차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 기만로를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기에 유배형으로 그치려 했으나 온 조정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니 억지로라도 따라야겠다. 기만로를 사사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왕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며 거슬리는 자는 누구든 죽이거나 유배 보내버리고 마음껏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기만로는 중종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죽고 마는데요. 중종이 조광조와 기만로를 대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 안 될 정도로 힘을 몰아주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배신을 해서 죽여버리는 건데요. 중종은 어째서 2번이나 그런 선택을 했으며 39년이나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고 또 기만로가 죽은 뒤 중종은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다음 시간엔 왕으로서의 중종 그리고 중종의 말년에 대해 알아봅시다.